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웅 사평가입니다. 네, 최근에 스페인 육군이 5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 포병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현대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스페인 포병 전력이 어떤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인이 이제 교체하고 싶어하는 이 원하는 자주포의 요구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스페인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화포 전력은 대략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M109 A5 자주포가 대략 96문, 그리고 네. 자국산 155mm 견인포가 84문, 그리고 영국산 L118 견인포가 56문, 이 정도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M109 A5라는 제식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되게 오래된 자주포입니다. 뭐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고,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당장 전면 교체하지는 이제 못했을 건데 다 사용한 거예요 이때? 그렇죠. 이게 70년대부터 쭉 사용하고, 포병 전력 같은 경우는 그냥 포신 교체하고 탄약만 새로 교체해주면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실전이 뛰지 않는 이상. 근데 스페인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유럽 전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 네, 특히 냉전 이후에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대규모 화력전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하루에 뭐 155mm 포탄을 뭐 몇만 발씩 쏘고 있기 때문에 탄약도 중요하지만 화포도 중요해요. 그 영상 보시면 그 화포가 이렇게 압력에 못 이겨서 터져나가는 거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포도 중요하죠. 포탄의 탄약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자주포를 얼만큼 가지고 있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무장을 좀 급하게 추진 중이고요. 현재까지 스페인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55mm 구경, 이건 서방권 자주포의 공통 구경이고요. 47에서 52 구경장의 화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현대의 딱 기준에 맞는, 그리고 화포가 중요한 건 또 사정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블리치탄 기준으로 비비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항력 감소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4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또 지중해와 대서양이 접해 있잖아요.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해상 표적에 대한 사격 능력도 요구하고 있죠. 이게 K9을 수입하던 이집트에서 요구했던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총 도입 수량은 궤도형 128대, 차륜형 86대, 총 도입 수량은 214대고, 탄약 운반 차량, 지휘 차량, 정비 차량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곱하기 2 이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당 자주포의 제조, 그다음에 정비는 스페인 국내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는 조건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조건이 좀 꽤 까다로운 편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다 그런데 국방 사업에서 방산 무기를 해외 수입하게 되면 그냥 내 주머니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도입 수량이 214대에 그다음에 이것저것 부가 차량까지 다 하면 최소한 4,500대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비를 하겠다는 거는 당연한 요구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수량이면은 그 어떤 나라도 면허 생산이라든지 자국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제조업도 유지해야 되니까 뭐 이런 요구 조건은 뭐 크게 이상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 현대화 사업에도 당연히 이제 경쟁자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K9 자주포로 들어가는 거고 어떤 후보들과 경쟁하게 될까요? 사실은 외신을 보게 되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제너럴 다이너믹스의 유럽 법인이죠. GD-ELS. 그리고 독일의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과 프랑스의 넥스터, 이제 두 업체가 합친 유럽의 방위사 업체 KNDS. 각자 업체들이 있고 본사는 또 네덜란드에 있더라고요. 이 업체가 만들어낸, 이제 좀 두 업체가 만들어낸 것도 약간 프랑켄슈타인 같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궤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네메시스라고 도나르라는 장갑차의 KNDS에서 제작한 그 포탑이 있어요. 155mm 포탑, 그 52공장 포탑인데 이걸 AGM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포탑을 올린 거를 궤도형은 요걸 제한하고 있고, 차륜형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피라냐 장갑차에 역시 AGM을 올린 피라냐 AAC를 공개한 상태. 입니다. 둘 다 뭐 제대로 양산이 된 적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지점을 파고든다면 빠르게, 우리는 생산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납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지 합작 생산도 좀 폭넓게 허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점을 가지고 파고들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약간 그 영국 자주포 사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PGH 2000을 기반으로 해서 이 AGM 이제 네. 모듈식 네. 완전 자동화된 포탑이에요. 여기 사람도 안 들어가요. 조작은 이제 앞에 운전석 쪽에서 다 하고 완전 자동화가 돼 있는 책이라. 오. 참고로 피라냐 이 차륜형 장갑차 기반의 자주포는 스위스군이 채택을 했어요. 네. 그게 아마 스페인에도 그대로 그렇죠. 제안을 한 것 네. 같고 네. AGM 포탑만 보면 우리보다 사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어요. 아. 이미 얘네들은 거의 한 20년 전부터 이걸 해왔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기술 개발만 했지 누가 사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사 또 유럽에서. 근데 값은 비싸. 그 문제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세자르 이 트럭 베이스 기반의 네. 자주포 제안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스페인 육군의 이 자주포 사업을 봤을 때는 아마 트럭형도 좀 사고 그죠. 궤도형도 좀 사고 아니면 장갑차 기반의 걸로 살 수도 있고 좀 다양한 좀 옵션이 있는 거죠. 여기 또 우리 또 뭐 들어가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궤도형 부분 지금 128문 요거를 아마 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륜형은 아직 없으니까. 네, 차륜형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이제 뭐 모형 같은 거 몇 개 들고 트럭용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거 따져봤을 때는 좀 차륜형은 우리가 좀 불리하고 궤도형으로 가면 우리는 사실 유리하죠. 그렇죠.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실전 유리하고. 경험이나. 네, 실전 경험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유럽이 이렇게 약간 똘똘 뭉치는 분위기로 가서 그게 그래요? 약간 이제 가격이나 뭐 성능, 그러니까 궤도형만 봤을 땐 사실 우리께 유리한데 가성비 측면에서도 그렇죠. 유리한데 이제 요즘 유럽이 약간 좀 똘똘 뭉치는 경향이 가고 있어서 아. 그게 좀 걱정이 되죠. 그래도 우리 K9 자주포 하면 폴란드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북유럽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발제 너무 삼국도 쓰고 있고. 네. 잘 해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약간 스페인이 네. 독일, 프랑스랑 좀 친해요. 많이 친하죠. 네, 그래서 그 쓰는 무기들 보면 레오파드 쓰고 있고. 네. 그쪽 걸 많이 쓰더라고 또. 쉽지 않네. 네. 그 친구 사이를. 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스페인 국방 방산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그 수준은 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앞에 보시면은 자국산 155mm 견인포 얘기가 우리가 했잖아요. 네네. 얘가 굉장히 괜찮은 견인포였어요. 자동화가 좀 높은 견인포였는데 그래서 사실 해외 시장에 마케팅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근데 스페인도 결국에 이제 견인포를 접는 게 네. 우크라이나 치러보니까 생존성의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견인포들이 궤도형이나 차륜형으로 이제 바꾸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에요, 스페인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공군의 그 장거리 레이더 사업에 인드라라는 스페인에서 계속 들어오긴 했었어요. 스페인도 이렇게 좀 만만하게 곤란한 만만한 나라는 아니에요. 아, 음. 아까 차륜형 자주포 얘기를 했는데 네네. 우리나라가 만약 차륜형 자주포를 네. 개발한다 하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까요? 아마 우리나라는 트럭형, 트럭형으로? 트럭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장갑차형이 많이 나왔죠. 장갑차형. 장갑차, 그러니까 RCH1호가 그렇죠. 대표적인 네. 장갑차 예. 형이고 지금 피라냐 이것도 바퀴가 10륜이에요. 5개 양쪽으로 10개예요. 그러니까 장갑차를 길게 빼서 그 위에다가 이제 AGM을 얹은 거죠. 아 맞다. 바퀴가 10개 복륜이니까 네, 우리도 그런 식으로. K808을 쓰게 되면 뒤를 좀 늘려서 바퀴를 더 늘려야 문제는 되겠구나. 근데 음. 그 지금 우리가 K9으로 그렇게 줄이는 거를 안 해봐서 그렇죠. 네. 포탑을 확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 그래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이 AGM은 음, 크기가 엄청 작아요. 아. 자동화가 됐으니까. 아. 거의 다 자동화가 돼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죠. 우린 그건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궤도형만 띄워놓고 보면 그렇죠. 또 얘기가 달라져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 차륜형은 뭐 지금 이제 AGM 달린 뭐 장갑차나 아니면은 세자르 이런 걸로 갈 수 있지만 네. 궤도형은 지금 그 네미시스라는 애는 약간 듣보잡이거든요. 그쵸. 물론 이 AGM 이 모듈 포탑이 유명하긴 한데 이거 자체는 아직 쓰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져보면 K9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네메시스 모델을 봤는데 전통적인 형태의 장갑 차량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바퀴 있고 네. 그 다음에 약간 트럭 앞차체 같고 그다음에 핵심은 AGM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전장에서의 생존성이 얼마나 높냐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다른 나라가 바보라서 장갑차 형태 포탑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자주포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했던 대로 가성비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좀 불리하다 그러면 유럽이 최근에 특히 이제 서유럽이 이렇게 뭉쳐서 자국끼리 이제 서로 거래를 주고받는 문제들이 있긴 한데
한데 네. 정상적으로 사실 계약 조건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네메시스나 여기에 밀릴 이유는 없죠. 그리고 네미시스 비싸요. 싸진 않아요. 이름도 비싸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이름도 비싸 그게 보여요. 무슨- 네. 일단은 지금 무슨- 155mm 현재 생산 중인 자주포 가운데서 우리가 K9이 수량이 제일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궤도형만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볼만 하다. 그렇죠. 네, K9 A2나 이런 거 들고 가면 해볼만 하다. 이제 우리 A3 버전도 이제 개발 중이니까 또 그렇죠. 당연히 이제 공동 개발해야 되는 생산 측면에서는 스페인이 군침을 흘릴 만한 지점이 있는 거죠. 네. 계속 이렇게 도전해 봐야 돼요. 아니, 네. 그렇죠. 뭐 어차피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렇게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험도 쌓고 그렇죠. 네. 잘 되면 수주도 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감나라 그렇죠. 배추나라 할 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먼저 맞아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물론 이 스페인 현대화 사업에 우리가 경쟁을 한다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경쟁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K9 자주포의 기술이나 매력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